오늘 이렇게 초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사회적 기업가 포럼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제가 늘 사랑하고 또 가까이 하는 우리 놀이단 또 영화제작소 눈 대표님들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그 사회적 경제의 프론티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협동조합과 함께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또 우리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사회적 경제를 열어가는데, 사회적 기업이 지금 지난 한 6년여 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 길을 열어나가는 패스파인더로서의 역할을,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진정한 사회적 기업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대표님께서 저 개인의 꿈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메시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대학 때부터도 계속해서 지향했던 것은 그 사회 변화, 사회 혁신, 사회 변혁에 대한 것이었고요. 특별히 제가 경영학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업을 통한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중요한 삶의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사회적 기업이야말로 사실은 제가 지향하고 원했던 그 길을 올바르게 인도해 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언론들하고도 많은 인터뷰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꼭 그 얘기를 하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도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문제의 해답을,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서로 모순이 된다라고 꼭 질문을 하십니다. 마치 불타는 얼음, 또 차가운 불, 뭐 이런 것처럼 서로 다른 이런 내용들을 같이 묶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분명히 이런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창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양극화를 비롯한 이런 모순 덩어리 속에서는 사회적 기업이야말로 오히려 그것을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그 기관차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글로벌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것은 길게 가면 70년대 오일 시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석유위기.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국가가 이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특별히 책임지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그 케인지안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여전히 다른 나라도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국민들의 원하는 수준의 그 사회 서비스, 복지를 제대로 제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이 들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걷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는 것이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특별히 더 효율적으로 잘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과 같은 이런 영리 조직에게 그것을 맡기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1980년대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에는 레이간 대통령, 영국은 뭐 대처 이런 총리, 이런 분들이 그 앞장섰던 분들인데, 뭐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이런 모순이나 특히 이제 빈곤의 심화, 양극화, 갈등 이런 것들을 조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비영리 조직들에게 이걸 많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민사회단체라든가 NGO, NPO 이런 곳에 이것을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러나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그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장으로부터 오는 혁신 압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그 기업가 CEO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다,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90년대에 들어와서, 또 특히 세기 말 21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주목하고, 사회적 기업이 이런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혁신하고, 특히 국민이 원하는 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 서비스를 혁신하고 전달 체계를 변화시키는 이런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서 아주 핫 이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97년 말에 외환위기 이후에 크게 상황이 다르지는 않았고요. 동일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는데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바텀업, 이 그라스루트 현장 조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까지는 실업 대책이라는 게 97년 이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업이라는 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좀 송구하지만 4년제 대학을 어느 전문 대학이든 대학을 나오면 어딜 가나 사실은 일자리가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신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회사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을 이렇게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도 가능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근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전반적인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극빈청 또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조차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정말 너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기왕에 일테면 시민운동을 했던 분들, 지역의 활동가들, 지역운동 하셨던 분들, 협동조합 활동가, 빈민운동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종교계, 개신교, 카톨릭, 불교 이런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조할 수 있고 자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세계에서 이분들이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정부가 그걸 받아들인 것이죠. 그게 한 2005년도, 7년도 사이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고용노동부가 특별히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역시 바텀업으로 밑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됐던 것이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과정에 장점은 많았습니다. 신속하게 법제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것은 정말 세계가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런 경쟁력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려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과정에 오히려 시민사회의 활력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많은 사회적 기업가, 현장 활동가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사실은 학교에 있었지만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계속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자원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정부 차원에서 기본법을 만든다든가 지원하고 이런 일들에 빠지지 않고 사실은 참여를 해왔는데 90년대 이후에 오히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돕고자라고 이렇게 나섰을 때마다 거꾸로 역으로 오히려 그 시민사회의 활력이 줄어들거나 의존성이 정폭되는 이런 양상들을 저는 목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 일에 정책적으로 관여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볼 때 크게 정책의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 가지를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도해서는 지속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건강할 수도 없다. 철저하게 민간에 기초해서 특별히 그 현장 조직에 또 시민들의 지역사회의 수요에 따라서 새롭게 민생에 입각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그러니까 지역에 기초한 혁신, 개발, 지역재생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사회적 기업이 출발할 토대가 되는 시장을 찾을 수가 있고 그곳에서 고객의 수요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착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수익을, 돈을 어디서 벌 수 있느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졌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지만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통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또 전략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오히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자원으로 만들어지는 핵심 역량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사회적 기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소기업들도 그전에 제가 이렇게 정책 자문을 하고 그러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팔로 시장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회적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실은 사회적 기업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 크게 성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것이 밝게 열리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회적 기업가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입을 해서 우리 사회의 주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 이렇게 함께 오셔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정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 역량을 기초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 찾고 그 고객을 타겟팅해서 그 수요를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전략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그 기업가의 몫이고요. 그런데 일반 기업들도 사실은 전략적 제휴나 뭐 M&A 이런 것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홀로 서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별히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그 사회 문제, 소셜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험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일반 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포진해 있는 토종기업들, 이런 것들과 함께 자원을 연계하고 동원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한 언론이 있었는데요. 아마 한 6월 달 정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을 이런 걸 뽑아줬습니다. 그 첫 번째 인터넷판에서는 서울대 경영학과 신입생의 70%가 원하는 이것,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베니스의 번영은 베네치아라고 하는 곳 아시죠? 그 샤일록의 탐욕이 아니라 연대, 콜레간차라는 게 이탈리아 말로 연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사회적 기업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폭의 변화를 한 해가 다르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있는 제 후배 교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보통 그런 거 묻잖아요. 너 왜 경영학 가려고 하냐? 왜 경영학과 지원했냐? 면접할 때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한 반에서는 70%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좀 더 최근에 만났더니 자기가 맡았던 반에서는 90%의 지원자들이 자기가 사회적 기업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랍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4, 5년 전만 해도 우리 학생들에게, 저도 경영학과 교수지만 학생들에게 사회적 기업 하면 일단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이게 다라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재미있고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돼야 되는데 조금 그러지 않고 굉장히 좀 좁은 영역이나 특정한 부분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청년대 학생들의 관심이 너무나 높습니다. 아까 사회적 기업 동아리 또 위시 이런 곳에서도 와주셨는데요. 아마 그 70%, 80%는 사실 간단치 않은 숫자인데 제가 첫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 아무래도 대치동 입시학원의 작품인 것 같다. 족보로 이렇게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자랑하는 그 대치동의 학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가지고 니들이 이게 입시 면담할 때 하면 교수님들이 좋아할 거라고 할 정도면 우리 사회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 베니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베네치아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그 1000년 동안 국채를 유지했다. 우리 신라 이런 왕국이 1000년이 이르렀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뭐 우리나라 같은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곳에서도 그 지배계층은 일종의 대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죠. 대기업, 우리식으로 하면 대기업입니다. 근데 베네치아도 우리 같이 아주 국토가 좁고 이게 기본적으로 바다의 도시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아드리아해 제일 안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나라가 주로 했던 건 사실은 중개 무역이에요. 과거에 뭐 싱가포르, 홍콩, 대만 같은 이런 도시 국가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드리아해는 물론이고 더 나아서 그리스뿐만 아니라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 지나가지고 흑해까지,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당시에 오늘날 보면 이집트죠. 알렉산드리아까지 넘나드는 이런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베니스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그 이유는 틀림없이 그곳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제 대기업과 같은 이런 상공인들이었을 텐데 중소상공업자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사회의 지배 구조를 딱 잡고 틀어지고 있었지만 그 중소상인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심지어 땡전 한 푼 없어도 베니스의 사람들은요, 한 15살 정도 되면 무조건 다 배를 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살 성년이 되면은 이미 아주 숙달되고 노련한 뱃사람들이에요. 물길 가고, 뭐 이 당시에 해적도 만나고, 뭐 풍랑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안토니오가 배 망해가지고, 배가 해서 뭐 엉덩이 살을 떼겠다는 이런 일이 나올 정도로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사실은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이나 안토니오 같은 그런 얼치기들은 베네치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몰빵해서 한 배에 다 실어서 그거 망하면 나도 망하고, 그게 아니라 요즘 얘기하는 포트폴리오 짜고 해칭을 하는 거죠. 여러 배에 나눠서 실습니다. 하나 여기에 다 실었다가 그 배 침몰해버리면 그야말로 이제 내가 파산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일은 없는 정말 셰익스피어의 가상의 그냥 상상력의 소치라고 보고요. 베니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악할 정도로 장사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그런데 심지어 그 사람이 아무 그게 없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경력, 숙련된 전문성, 그걸 통해서 선장도 할 수 있고요. 또 자기가 화주로 어느 정도 자본이 있으면 화주로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개인의 부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니스 전체의 번영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훨씬 더 자유롭고 창의로운. 왜 최근에 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까? 협동조합. 올해 이제 처음 작년 12월부터 설립이 자유화됐는데요. 올해 안에 3,000개가 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솔직히 돌파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영업 3년 하면요, 초과 공급입니다. 반 이상 다 망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요, 5년 정도면 생존율 24%입니다. 사회적 기업 그래도 우리가 6년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 우리가 충분히 생존 분석할 기간은 안 됐지만 지금까지는 생존율이 92% 정도 육박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보는데요.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보지만 일반적으로 자영업의 그 초과 공급 상황, 경쟁이라는 게 너무나 치열하고 특별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죠. 협동조합은 이런 서민들에게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원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간단하게 그 사회적 기업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이렇게 유형으로 다 묶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유형 여러 개를 다 포괄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저희 사회적 기업가들이 또 미래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모델, 또 실제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노베이션을 했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정통적인 영역인 복지나 돌봄 분야가 있습니다. 그 교보다솜이 같은 곳을 얘기 드리면 사실은 간병입니다. 간병 서비스를 하는 간병인들이 가지는 근로조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또 환자가 느끼는 서비스의 질도 아주 정말 좋지 않았고요. 근데 이 다솜이 재단이 들어와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프로세스를 혁신해서 이를테면 3교대제를 도입하고 8시간 근로시간 준수하고 근로조건을 높여주고 오히려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들은 대폭 올렸다는 것이죠. 지금은 누구나 콜럼버스 달걀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기업인 다솜이 재단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간병 산업 자체를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가야 요새 정말 쓰레기 음식 주고 때리는, 그래서 정말 CCTV를 달아야 되냐, 육아, 아까 보니까 우리 육아나 모자 이런 쪽에 관심 가진 분들 많던데 YMCA 아가야 이런 곳들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중요성이 있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적인 인프라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절대로 관가에서는 안 되는 것은 복지라는 게 전달 체계가 중요합니다. 전달 과정에서 이게 세기도, 누수라고 합니다. 리키지도 있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날아가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엄청난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지 전달 체계를 이노베이션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큰 하나의 출애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가져가야 할 혁신의 큰 출애기 하나는 저는 복지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달 체계를 혁신하는 것. 아마 이것들은 지금 300조 우리나라 예산이 넘는데요. 그중에 100조가 복지 예산입니다. 정말 명실공히 100조가 넘어 103조 얼마인데요. 그중에 50조 정도가 사실은 사회 서비스 예산입니다. 그 분야에 여러분들 같은 사회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노동통합형입니다. 아까 우리 비행, 날아다니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이런 사회통합이나 노동통합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실은 이미 놀이단이나 이런 곳에서 훌륭하게 하고 계시고 외국에서도 정말 감동적인 사례를 많이 제가 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략을 하겠는데
제가 직접 가봐서 아주 좀 감동이 있었던 것은 그 캐터링 서비스를 하는데 아주 질 높은 유기농을 가지고 제공을 하고 이벤트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셰프는 꼬르동 블루의 교수님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그 쿡이나 뭐 바텐더, 웨이터 이런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다 이게 출소자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계시다가 이제 나오셨던 분들인데 제가 그 나중에 사장하고 얘기할 때 처음에는 프랑스도 그 사람들에게 공공근로 같은 걸 시켰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그렇게 표현하대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 다 마스크 쓰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이렇게 일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긍심을 느낄 수 없는 일인 거죠. 지속 가능한 일자리도 아니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런 하이엔드 서비스에 물론 이제 훈련을 받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자원도 대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질 높은 서비스를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는지 모른다. 그것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말 효과적으로 사회에 통합되는 모습을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노동통합형의 모습이 더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뭐 아주 익숙하신 청년 소셜벤처형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마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광고할 수 없는 것이 결국 이제는 사회적 기업의 그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는 결국 어쨌거나 그 R&D라고 봅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혁신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데 비교적 좀 드문 사회적 기업 중에서는 드문 그 사례로서 제너럴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를 봤습니다. LG 생활건강에 있는 엔지니어인데 자녀가 아토피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도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진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그 안에는 장애인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함께 고용해서 그분에게 맞게 생산 과정을 혁신해서 지금은 아주 대단히 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출에 지금 30매덕 하고 있죠. 매출의 60%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코스트코라는 회사 아시죠? 양판점, 그 할인 판매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마케팅하는 애들한테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가서 성지순례처럼 가보라고 그럽니다. 마케터들은 알아야 되니까. 근데 매출의 60%가 코스트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가져가니까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쩌고. 근데 뭐 미국 애들이 잘하는 FDA 인정이나 뭐 각종 이런 거 툭툭 가져오고 고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니까 그곳에서 아주 많은 매출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에코준 그 디자인 분야에 그랜드 슬램을 했죠. 작년 올해 이어가지고 이런 마케팅과 디자인 또 R&D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에 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이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협동조합, 특별히 그 행복도시락 위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홀로 서기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물류 만들고 공동 브랜드 PB를 개발하고 했던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유형 중에 마지막으로는 국제개발 협력 경영에 대해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미 사실은 우리 안에도 여러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분들 또 우리 세터민들 탈북 청소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이기 때문에 ODA라는 공적개발 원조라는 사업이 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이카. 제가 3, 4년 전에 이미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소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를 원조할 수 있는 국가로 바뀌었다는데 우리가 그런 압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면 다른 나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과연 하는 게 좋은 거냐. 그 하는 방식을 좀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딱 가서 이런 멋있는 컴퓨터 랩을 만듭니다. 최신형 컴퓨터 가져가서 50대 탁 깔아놓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1시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열쇠를 꼭꼭 잠가 놓습니다. 왜냐하면 최신형 컴퓨터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와서. 그게 도대체 무슨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자립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지속 가능한 원조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하드웨어 중심의 일회성의 전시성의 행사일 뿐이지 정말 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해야 된다. 사회적 기업들을 봐라. 사회적 기업들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그라민뱅크가 그랬고요. 제가 여기 보면은 솔라 시스터즈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스탠포드 학생들이 만든 정수기, 램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이 일반적인 자선이나 기부하고 다른 것은 이런 걸 그냥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거저 주는 것은
아까 의존성 얘기도 했고요. 독약이 될 수도 있고, 쓸데없는 거 이거 만들어서 한 2, 3개월 지나서 스위치 망가지는 램프 많습니다. 지나면 쓰레기 되는 겁니다. 뭐 쓰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 갖다 주고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가 없는, 사회적 기업이 그런 것들하고 다른 것은 그 사람들에게 세우는 거예요. 그라민뱅크도 그랬지만요. 이렇게 램프 같은 걸 써보면 빛이 없던 집에 살다가 저녁에 이제 가정생활이 가능, 책도 볼 수 있고,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 있고, 1년 동안 그걸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전에 이제 등유라고 그러는데요. 램프 같은 걸 켜는 곳도 있어요. 근데 1년 따져보면 그것보다 40불짜리, 제일 비싼 게 40불이고요. 싼 거는 12불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어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옆집에 철이 엄마한테, 옆 동네 순이 아줌마한테 이거 팔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팔 수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그 스몰머니, 마이크로 크레딧 해주고 신용으로 물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자기가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사실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없는데, 나라들 중에 보면 대부분 여성의 사회 참여가 낮은 곳들 중에는 상당히 성차별적이고 억압적이고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경제력을 가지고 이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특히 경제적인 능력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못했던 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수익을 벌면 내가 우리 애한테 해주고 싶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아플 때 내가 병원에 데려갈 수가 있고요. 더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학교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로서의 그 자긍심이 커지는지 모릅니다. 이 어머니가 바뀌어서 가정이 바뀌고 그 동네가 바뀌고 지역사회가 변하는 것, 바로 그게 사회적 기업의 스토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스스로 일어서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옆에서 돕고 같이 붙돋는, 이것이 사회적 기업 방식이지 그저 물품을 갖다 주고 우리가 뭘 했다, 행사를 치르고 이것으로 변화를 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그 대표님께 말씀드렸던 거는 사회적 기업의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하고요. 사실은 다양성이야말로 생태계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가장 좋다라고 하는 우월한 종류 하나로 쫙 깔았다가 거기에 취약한 무슨 전염병 한번 돌면 한 방에 다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뭐 적자 생존도 좋고 그러지만 열패자들을 배제하고 이런 사회는 절대로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에게 사회적 기업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명료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좀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양성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통전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처음에는 뭐 서울, 부산은 짧은데 우리가 원래 파리에 가려고 했는데 뉴욕에 가버리는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명료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사회적 기업의 수익 구조를 보면 사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사업을 해서 프로핏, 수익을 내는 거. 두 번째는 도네이션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의 보조금입니다. 그게 전 세계에 똑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NGO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B2B는 점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뭐 대기업 관계자분들도 있던데, 한국은 도네이션 문화가 대단히 약합니다. 개인이 기부하는 것들은 굉장히 포션이 적고요. 기업이나 이런 큰 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그 사회적 기업도 그런 B2B 릴레이션 속에서 사실 도네이션도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 이런 것들도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다 할까요? 아니면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스스로 만들어가려면 사실은 B2C 릴레이션십, 일반 소비자들하고의 접점을 더 강화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지도는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뭐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숫자지만 우리 스틸 헝거리죠.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한 15%그 정도 될까요? 아마 청년 대학생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수치가 더 높을 겁니다. 뭐 또 30, 40대 뭐 껴있는 윤리적 소비하시는 여성들, 이런 분들은 근데 점점 이제 베이비 부머 이런 사람들이 커지겠지만 아직은 굉장히 미약하고, 특히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간단한 그 FGI라 서베이를 저희가 해봤어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대표 이미지를 뽑아봤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첫 번째, 착하다.
두 번째, 사회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세 번째,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얘기하셨던 것으로 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좋죠. 착하다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지고지선,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이면에는 좀 영어로 뉘앙스로 일종의 나이브하달까요? 품질은 사실 거기에 못 미치는데 가격은 턱없이 비싼 것. 뭐 이런 생각도 없잖아요, 있고요. 더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 가지고 왜냐면 우리를 앵벌이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마치 그저 아까 뒤에 연결된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착하다는 걸 넘어서서 사실은 사회적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원재료의 뭐 유기농 이런 거는 물론이고요.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들 고용이나 또 공급자들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저는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다. 착하다는 이미지는 가져가더라도 제가 보기엔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도 뭐 프라이탁이나 뭐 이거 포장재, 트럭 포장재 가지고 명품 이상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원칙 있는 생산 이런 것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을 파는 것은 사실은 명품을 파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케팅에서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은 그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루이비통 가죽이 뭐 천년하고 더 튼튼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곳에서 가지고 있는 뭐 프레스티지 이런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 브랜딩을 할 때 이런 기능적 가치나 정서적 가치가 있지만 왜 마티즈하고 그 미니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사람들에게 소구되는 것이 그럼 절대적으로 그 회사가 자기를 표출시키는 자아가치적인 자아 표현적인 이런 가치를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주목하는 이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제가 장담컨대 5분 내에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어지간한 것들은 다 5분 내에 여러분들이 들으면 울컥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스토리가 너무 많습니다. 기업들은 그런 거를 침소봉대해서라도 사실 파는데 우리 한국의 사회적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실은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도울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착하다는 것들을 이렇게 새로 재정의하고 사회에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런 곳을 세워주고 메꿔주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정말 사회를 돕는 곳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브랜드 이미지를 리뉴얼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나는 가져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요. 몇 명을 고용했다. 그런 것들이 또 중심이 돼서 언론에 많이 납니다만 그것보다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회를,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브랜드 에센스는 아까도 모순을 얘기했지만 혁신이지만 이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을 세우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브랜드 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했던 회사, 똑같은 이런 대표 기업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쿨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이런 유원 복지재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했어요. 장애인 자립장으로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친환경 새싹을 재배하는 곳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뢰할 수 있는 방법, 품질을 어떻게 만들었냐 보시면요. 최고의 품질로 시장에서 인정을, 안동이라고 하는 그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매출을 올리면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차별화를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장애인들과 함께 해서 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요.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사람을 못 당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고기를 팔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5%의 숨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면 훨씬 더 그러니까 뭐 체리 피킹처럼 수작업으로 직접 뽑습니다. 기계로 뽑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최상의 재배 환경을 갖추고 헬스 등 이런 철저한 품질 관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고용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주위 사람들하고 사실 소통 자체를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80여 명 고용을 해서 그 중에 32명은 대학을 들어가서 다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이런 변화를 가져왔던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사회 재생과 통합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당당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 그것은 비단 어떤 특정한 업종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관심처럼 문화예술 분야, 그 다음에 보육, 육아, 복지 서비스, 일반 기업 경영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